미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넘은 지금까지 남북한은 여전히 긴장관계 속에 대치 중이며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와 함께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상황까지도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통일에 대한 가능성으로 먼저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실제로 6.25 전쟁 당시 이루어질 뻔했는데요. 과거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적인 침공으로 인해 연전연패를 거듭한 결과 낙동강 라인까지 밀리고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마지노선이었던 낙동강 방어선까지 뚫리게 되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었지만 허를 찌르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낙동강 유역의 방어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북한이 한반도 전 지역을 점령하게 될 시 한국군과 정부 주요 인사 약 60만 명을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사모아 섬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이 미군 사이에서 논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 일명 뉴코리아 계획은 미국의 극비 계획이었으며 낙동강이 뚫릴 시 곧바로 실행될 예정이었죠. 참고로 사모아 섬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의 배경으로 남태평양의 아름답고 환상적인 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지닌 대한민국을 현재 세계 최고의 빈곤국가 중 하나인 북한이 적화 통일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에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한반도를 차지하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까요? 우선 북한은 중앙 집권식의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실상 국가가 모든 자산과 산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토지와 산업들은 모두 북한 정권에 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고위직 사람들과 자본가들 그리고 수백만 명의 국민들은 적화된 한반도를 떠나 이웃나라로 피난을 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베트남 전쟁 패배 후 살 길을 찾아 바다를 떠돌게 되는 남베트남 출신의 보트피플처럼 말이죠. 현재 북한은 실태에 빗대어 본다면 가장 먼저 북한은 정권을 꽉 잡기 위해 남아있는 대한민국 정부 고위계층을 대부분 수청시키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사회를 바꾸고 국민에게 주체 사상을 심기 위해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고강도의 사회화 작업이 실시될 것이죠. 무엇보다 김씨 일가의 우상화를 유지하면서 다음 세대를 더욱 쉽게 다루기 위해 우상화 작업이 필수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현재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 철강, 화학 및 정보통신 기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비하여 일본과 군사관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듯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했을 경우 국제 정세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지만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의 군사력과 비교하여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전면적인 군사작전으로 인한 북진 무력통일 시나리오입니다. 현재도 꾸준히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갑자기 급사하여 내부 승계 작업이 만료되기 전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이 틈을 놓치지 않는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이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벌여 북진을 감행한 시나리오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6.25 전쟁 때의 사례처럼 중국이 개입하여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무력으로 진압하다 보니 국군의 인명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인구수 대비 군인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이기에 북한 점령 이후에는 대대적인 무장해제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너진 북한 정권 위에 빠르게 남한 사회의 통치 시스템이 구축되죠.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방어선을 배치할 것이고 북한이 연구해온 핵무기 등은 국제기구와 유엔의 권고에 따라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무력통일을 했기 때문에 몇 년간은 어마어마한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무력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비용은 막대하며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인프라 복구 비용도 상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와 어떤 협상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힘만으로 통일을 했다는 업적은 전후 복구 이후 엄청난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다른 주변 국가에게 영토를 떼줄 필요도 없이 한반도 전 지역을 고스란히 통치할 수 있게 되고 북한 내 많은 자원들 또한 통일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북한의 영토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상 섬나라 취급을 받았던 이전의 대한민국과 다르게 북한을 통한 육로가 열리고 중국이나 시베리아, 만주를 관통하는 횡단 열차가 개통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과 경제적 가능성은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의 통일이 된다 해도 안정된 국가가 되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야 하며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을 완전 점령하기까지 그냥 내버려둘 국가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은 지정학적 및 전략적 이유로 여러 형태로 개입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국제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을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주변에서는 어떻게든 숟가락을 얹거나 통제하려는 국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지만 가장 복잡한 방법 중 하나인 평화통일입니다. 무력이나 충돌 없이 남북한 정부가 합의하에 하나의 정부를 세우는 것인데 과거 김일성이 주장했던 연방제 통일이나 현재 대한민국의 흡수통일 방식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제안한 연방제 통일 방식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각각의 정치체제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즉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이 연방 정부 아래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두 국가는 국방과 외교 같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연방 정부를 구성하고
그 외에 모든 국내 문제는 각각의 국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평화적인 통합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실행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흡수통일입니다. 흡수통일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와 법적 시스템하에 완전히 통합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일방적인 통일 방식으로 보통 한 국가의 시스템이 다른 국가를 통합하면서 그 국가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형태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동독이 서독의 경제적, 법적 체제를 채택하면서 서독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피를 흘리지 않고 흡수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사례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한이 모델로 삼을 사례로 남아있지만 남북한은 동독과 서독보다 훨씬 더 많은 보완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경제적 낙후성을 고려할 때 엄청난 비용이 소비된다는 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그 당시 서독은 유럽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고 동독 또한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안정된 경제력을 자랑하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장벽을 허물어 보니 양 국가의 경제력 차이가 극심했습니다. 더군다나 동독의 수많은 공기업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해 줄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것은 고스란히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서독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 또한 막심했습니다. 양국의 경제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재 환율로 약 3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단결세라고 불리는 통일을 위한 세금도 별도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서독인과 동독인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십 년간 다른 체제 아래 살다 보니 한순간에 생활 수준을 맞추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등한 사회주의 아래 살아온 동독인들은 경쟁이 만연한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사회 엘리트 계층보단 일반 노동자 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일 통일에 대한 문제들을 고스란히 남북한에 적용해보면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세계 11위에 위치할 만큼 세계적인 수준까지 성장한 데 반해 북한의 경제력은 세계 최빈국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도시라고 부르기도 처참한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비될 것입니다. 또한 그 비용은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할 확률이 높으며 처음 몇 년간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수준일 것입니다. 서독이 약 3천조 원을 들였으니 우리는 그보다 더한 금액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통일 초반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북한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에 맞게 재정비한 후에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을 관통하는 교통노선은 러시아와 중국 등 인접 국가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북한에는 다양한 미개발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감당하고서라도 북한에 진출할 것입니다. 국가의 주도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니 일자리 또한 창출될 것이기에 실업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북한의 주민들도 통일이 된다면 뭐가 됐든 지금처럼 굶어 죽진 않는다는 것을 알 수도 있기에 북한 시민의 일부는 오히려 김씨 정권의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을 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일이 된다면 독일의 사례처럼 지역 갈등에 따른 차별 대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군대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통일이 되어도 향후 몇십 년간은 의무징병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라는 별명을 가진 한반도답게 통일 이후 혼란스러운 한반도를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대만은 둘째치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세력은 어떻게든 북한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통일 직후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방파제 역할을 해준 북한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니 대한민국 군대는 더욱더 강경하게 군대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전방은 383 근처의 DMZ가 아닌 압록강과 개마고원 지역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통일 이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고 쉽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통일된 한반도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국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남북한은 통일을 달성하고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